민준아, 돈 많이 벌 필요 없어.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줘. 새벽 5시 재벌 회장, 전속 운전기사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그냥 잠깐만 더 들어주세요. 서울 은평구 낡은 원룸 건물 2층.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어요. 강민주는 침대 옆 낡은 책상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화면엔 빼곡한 숫자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뉴욕 증시 실시간 데이터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클릭 소리도 없이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정확하게 15분 만에 300페이지짜리 기업 재무제표 분석이 끝났죠. S&P 선물 2.3% 급락. 유동성 경고 신호.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어요. 그저 냉정한 관찰자의 톤이었죠. 스위스 은행 계좌에 접속했습니다. 잔액 표시창에 뜬 숫자 217억 4,300만 원.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돈이 자기 돈인지도 잊은 것처럼 그냥 화면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새벽 6시 10분을 가리켰어요. 오늘도 서점 문이나 열어야지. 헐렁한 후드티를 걸치고 두꺼운 안경을 썼죠.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32살 남자치고는 수수한 외모였어요. 아무도 그를 2번 쳐다보지 않을 그런 평범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때 현관문 앞에 놓인 도시락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주는 무릎을 굽혀 그 도시락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조기구이. 아버지가 새벽에 직접 만들어 놓고 간 거였죠. 메모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침은 꼭 먹어라. 아빠는 일찍 나간다. 오늘 회장님 지방 출장 있어서. 민주는 그 메모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떨려 보였죠. 35년 동안 운전대만 잡아온 손이 쓴 글씨였습니다. 아버지.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민주는 도시락을 들고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아버지 생각만 났죠. 왜 아버지는 내가 MIT 나왔다는 걸 아무한테도 말 안 하실까? 왜 내가 돈을 벌어도 절대 받으려고 하지 않으실까? 하지만 그 이유를 물어볼 용기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뭔가 깊은 이유로 그러는 거라는 걸 민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9시 민준은 동네 작은 서점 셔터를 올렸습니다. 책방 민준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 먼지 쌓인 책들이 진열대를 채우고 있었어요. 손님은 하루에 서너 명 올까 말까 했죠. 월세 40만 원도 빠듯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이 조용한 공간이 좋았죠. 아무도 자신을 귀찮게 하지 않는 그냥 책만 읽으면 되는 이곳이요. 어서 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단골 할머니께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마다 와서 로맨스 소설 한 권씩 빌려가는 분이었죠. 민준아, 너 요즘 밥은 먹고 다니니?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괜찮아요, 할머니. 잘 먹고 있어요. 거짓말. 너 엄마 없이 자란 티가 확 나. 아버지 혼자 키우니까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거지? 할머니의 잔소리가 따뜻했어요. 민주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얘기가 나오면 항상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표정엔 드러내지 않았죠. 할머니가 책을 고르는 동안 민준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알림, 글로벌 헤지펀드 큐티캐피탈 긴급 컨설팅 요청, 수수료 10억. 민준은 화면을 잠깐 보고는 그냥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절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시했죠. 민준아, 이 책 얼마야?
아, 그건 3,000원이에요. 에이, 2,000원만 받아. 할머니 단골이잖아. 그럼 2,000원만 주세요. 민주는 돈을 받고 책을 비닐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나가고 다시 고요해진 서점 안에서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강남 방향 고층 빌딩들이 보였죠. 저 안에 신성그룹 본사가 있고 지금쯤 아버지는 회장님을 태우고 지방으로 달리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 힘드시겠다.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 말엔 묘한 무게감이 있었어요. 민준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죠. 하지만 그건 지금은 모를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시각 신성그룹 회장 신우진은 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태수, 오늘 공장 현장 점검 끝나고 바로 서울 돌아온다.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강태수는 백미러 너머로 회장의 얼굴을 봤어요. 35년 동안 지켜본 그 얼굴이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회장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긴 건가? 태수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35년 동안 배운 게 있다면 바로 궁금해도 묻지 않기였으니까요.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서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지속. 국내 대기업들도 유동성 위기 경고. 회장이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태수? 네, 회장님. 자네 아들. 잘 지내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태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작은 서점 하나 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 조용히 사는 게 제일이지. 요즘 세상 너무 복잡해. 회장의 목소리가 어딘가 지쳐 있었어요. 태수는 그걸 느꼈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죠. 민준아, 아빠가 널 이렇게 숨기는 이유를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지?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을 꺼낼 순 없었어요.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지만 아직은 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의 서점에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구겨진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서점 안을 둘러보더니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경제 관련 서적 있나요? 금융위기 다룬 책이요. 저쪽 구석에 몇 권 있어요. 민준이 가리킨 곳으로 남자가 걸어갔어요.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2008 금융위기의 교훈이라는 책을 꺼내 들었죠. 이거 지금 읽어봤자 소용없는데. 남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계산대에 앉아 그 남자를 슬쩍 봤어요. 서류 가방에서 삐져나온 서류 한 장이 보였죠. 신성그룹 계열사 부채 비율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신성그룹? 민준의 시선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관심 없는 척했지만 귀는 그쪽으로 열려 있었죠. 남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니, 아직 방법을 못 찾았어. 이번 주까지 해결 못하면 회사 진짜 망해. 응, 알아. 집에 늦을 것 같아. 통화를 끊고 남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제자리에 꽂으며 나가려 했죠. 저기요. 민준이 불렀어요.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그 책, 사지 않으실 거면 이거 한번 보세요. 민준이 다른 책 한 권을 내밀었어요. 블랙스완, 예측 불가능한 위기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남자는 그 책을 받아들고 계산을 했어요.
7,000원짜리 헌책이었지만 그에게는 지푸라기 같은 거였죠. 남자가 나가고 민주는 다시 조용해진 서점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신성그룹. 검색창에 그 이름을 쳤어요. 뉴스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성그룹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유동성 악화. 계열사 세 곳 동시 부도 위기설. 회장 긴급회의 소집. 신성그룹 주가 30% 폭락. 시장 불안 확산. 민준의 눈이 기사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어요. 2분 만에 20개 기사를 다 읽었죠. 그리고 재무제표를 찾아 열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동부채 2조 3천억. 단기 차입금 만기 2주 남음. 담보 여력 부족. 민준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15초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10일 안에 부도야.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감정이 섞이지 않은 순수하게 숫자만 보는 분석가의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준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버지가 저 회사에 계시는데 신성그룹이 무너지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 35년 동안 모신 회장님이 파산하면 아버지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민주는 노트북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아니야. 나랑 상관없어.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주는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죠. 25년 전 7살 민주는 아버지 손을 잡고 큰 저택에 들어갔어요. 민준아, 여기선 조용히 해야 해. 알았지? 응, 아빠. 신성그룹 회장님 생일 파티였습니다. 직원 가족들도 초대받았지만 운전기사 가족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야 했죠. 민주는 케이크를 먹으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반짝이는 샹들리에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보다 한두 살 많아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재벌 2세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민준을 보고 킥킥거렸죠. 쟤봐, 운전기사 아들이래. 옷 좀 봐. 우리 집 정원 아저씨가 입는 것 같아. 거지 같은데? 어린 민주는 그 말을 다 들었어요. 아버지도 들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민준의 손을 꽉 잡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민준아, 신경 쓰지 마. 우린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 그날 밤 민주는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빠, 나 공부 열심히 하면 저 애들처럼 될 수 있어?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을 뿐이었죠. 그 미소가 슬퍼 보였어요. 민준은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부터였나? 내가 저 세계를 증오하게 된 게 재벌, 권력, 돈, 그 모든 게 더러워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짓밟는 세상이었죠. 그래서 민주는 결심했어요. MIT를 나와서도 200억을 벌어도 절대 그 세계엔 들어가지 않겠다고요. 아버지가 평생 허리 굽히며 산 곳에 나까지 얽히고 싶지 않아. 민주는 서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그 시각 신성그룹 본사 회장실. 강태수는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긴급 회의 중이었고 끝나면 바로 모셔야 했죠. 회장실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러다 진짜 망합니다. 2주 안에 2조를 어떻게 구해요? 장남 신재현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닥쳐. 내가 경영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냐? 회장의 고함이었습니다. 태수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35년 동안 일했지만 회장님이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 들었죠. 전략기획실장, 방법이 없나? 회장님,
솔직히 정상적인 방법으론 불가능합니다. 해외 헤지펀드나 긴급 구조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데 이수연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 판을 2주 만에 정리할 천재가. 회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태수는 복도 구석으로 더 물러났어요. 손이 떨렸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사가 정말 위험한 건가? 그리고 순간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들은 천재였습니다. MIT에서 전액 장학금 받고 졸업할 때 교수가 직접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학생이라고 했죠. 스위스 계좌에 200억이 있다는 것도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라면 저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민준을 저 세계에 끌어들이면 안 됐어요. 회장실 안에서 들리는 저 권력 다툼, 저 냉혹함, 저 배신의 소리들. 35년 동안 지켜본 그 지옥 같은 세계에 아들만큼은 들어가선 안 됐습니다. 태수. 회장실 문이 열리고 회장이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차 준비해라. 집에 간다. 네, 회장님. 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앞서 걸었어요. 하지만 등 뒤에서 들리는 회장의 한숨 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차 안은 침묵이었어요. 회장은 창밖만 바라봤고 태수는 운전에만 집중했죠.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회장이 물었습니다. 태수, 자네 아들. 대학은 어디 나왔나? 그냥 지방대 나왔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지만 회장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 공부 잘하는 게 다가 아니지. 세상은 복잡해. 네, 회장님. 태수는 백미러로 회장을 봤어요. 35년 동안 모셨지만 오늘처럼 늙어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수는 생각했죠. 민준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숨기는 게 이기적인 건지 아니면 너를 지키는 건지 모르겠구나.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아버지의 침묵 속에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걸 알지 못했어요. 밤하늘엔 별이 없었습니다. 먹구름이 서울을 덮고 있었죠.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새벽 4시, 민주는 노트북 앞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책상 위엔 식은 커피와 메모지가 가득했죠. 무의식 중에 적어 놓은 숫자들이었습니다. 신성그룹 유동성 D-7, 부채 구조조정 시나리오 3가지, 긴급 해지 전략, 성공률 62%. 민주는 자신이 왜 이런 걸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겠었어요. 아니, 알고 있었죠.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돼서 그냥.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벽 4시에 걸려온 전화. 발신자는 박기철 아저씨였습니다. 민주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준아. 나야, 기철 아저씨.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숨이 가빠 들렸죠.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새벽에. 내 아버지 말이야. 지금 응급실이야. 민준의 심장이 멎었어요. 뭐라고요? 회장님 태우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 회장은 괜찮은데 내 아버지가 갈비뼈 세대 골절에 뇌진탕이야. 지금 수술실 들어가셨어. 휴대폰을 든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느 병원이요? 서울대 병원. 빨리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렸어요. 후드티를 걸치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려다 멈췄죠.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와 어릴 적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있었고 7살 민주는 아버지 손을 꽉 잡고 있었죠. 아버지. 민주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서울대 병원 응급실 앞 새벽 5시. 민준이 도착했을 때 수술실 앞엔 박기철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60대 초반의 그 노인은 민준을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아버지는요? 괜찮으세요? 수술 중이야. 크게 다치진 않았대. 걱정 마. 하지만 박기철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죠. 민주는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사고가 어떻게 난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갑자기 끼어들었대. 내 아버지가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회장님은 지켰는데 본인이 핸들에 가슴을 부딪혔어.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지는 35년 동안 무사고 운전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사고 낸 적 없는 완벽한 기사였죠. 회장님은요? 저기 계셔. 박기철이 가리킨 곳을 보니 복도 끝 VIP 대기실에 신우진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회장은 민준을 보고 놀란 듯 일어났습니다. 자네가 태수 아들? 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내가 차를 탄 탓에.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5세 재벌 총수가 30대 청년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이 낯설었죠. 괜찮습니다. 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니야. 태수는 날 지키려고 다친 거야. 35년 동안 나 하나만 믿고 일했는데 이렇게 보답하다니. 회장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민주는 처음 봤습니다. 저렇게 무너진 모습의 재벌 회장을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저요. 민준이 뛰어갔어요. 환자분 수술 잘 끝났습니다. 갈비뼈 골절이 심했지만 내장 손상은 없어요. 2주 정도 입원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환자분 혈압이 좀 불안정하고 과로 상태가 심하셨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당분간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복실로 이동한 아버지를 봤을 때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아버지. 58세 치곤 너무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진 손, 거친 손바닥, 굳은 살 가득한 손가락. 35년 동안 운전대만 잡아온 손이었어요. 민주는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아버지는 잠들어 있었지만 손이 살짝 움직였어요. 민준의 손을 느낀 것 같았죠. 복도로 나온 민준에게 박기철이 다가왔어요. 민준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둘은 병원 로비 구석 벤치에 앉았습니다. 새벽 6시가 넘어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박기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 말이야. 요즘 많이 힘들어 하셨어. 무슨 일 때문에요? 신성그룹이 위기야. 2주 안에 2조를 구하지 못하면 부도야. 내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었지. 회장실 밖에서 매일 들었을 테니까.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죠. 근데 말이야. 박기철이 민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MIT 나온 것도 알아. 스위스 계좌에 200억 있는 것도 알아. 내가 유령 트레이더라는 별명으로
해지펀드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불린다는 것도 알아.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내 아버지가 나한테 다 얘기했어. 나는 내가 MIT 다닐 때 장학금 외에 생활비 보태줬던 사람이야. 기억 안 나? 익명 후원자라고 했지. 민주는 그제야 기억났어요. 대학 시절 갑자기 계좌에 매달 들어온 생활비. 발신자는 항상 익명이었죠. 그게 아저씨였어요? 내 아버지 부탁이었어. 나는 그냥 돈만 보냈을 뿐이야. 박기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는 평생 너를 숨겨왔어. 왜 그랬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재벌 세계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았기 때문이야. 35년 동안 회장실 밖에서 지켜봤어. 형제끼리 칼 겨누고 부자 사이에 신뢰 없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 봤어. 내 아버지는 그런 세계에 너를 넣고 싶지 않았던 거야.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박기철이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선택할 때야. 내 아버지를 지킬 건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따를 건지. 무슨 말씀이세요? 신성그룹이 망하면 내 아버지는 퇴직금도 못 받아. 35년치 퇴직금이 날아가는 거야. 게다가 오늘 사고 치료비까지 생각하면 박기철이 말을 멈췄습니다. 회장이 책임진다고 했지만 회사가 부도나면 그것도 공수표야. 내 아버지 평생 모은 게 다 날아가는 거지. 민주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기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번 사고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뭐요? 신성그룹 내부에 배신자가 있어. 회장을 제거하려는 세력이야. 오늘 사고도 그들이 꾸민 걸 수도 있어. 내 아버지가 급브레이크 안 밟았으면 회장이 죽었을지도 몰라. 민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모르지. 하지만 내 아버지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 회장실 밖에서 35년 동안 다 들었으니까. 그게 위험할 수 있어. 박기철이 일어섰습니다. 민준아, 내가 결정해. 나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을게. 하지만 기억해. 침묵도 선택이고 행동도 선택이야. 박기철이 떠나고 민주는 혼자 남았어요. 새벽 햇살이 병원 로비를 비추고 있었지만 민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버지의 얼굴, 회장의 떨리는 손, 무너지는 신성그룹, 그리고 자신이 가진 능력. 내가 나서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돈 많이 벌 필요 없어.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줘.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회복실로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민주는 아버지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침대 옆 모니터에서 심장 박동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릴 뿐이었어요. 민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강남 빌딩들이 보였죠. 저 어딘가에 신성그룹 본사가 있고 지금쯤 2조 원을 구하지 못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라면 그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의 손이 민준의 손을 살짝 쥐었어요. 잠결에도 아들을 느끼는 아버지였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떻게든.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그 안에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의 앞에 놓인 길은 아직 보이지 않았죠.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아버지는 깨어났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민주는 침대로 달려갔어요.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벗고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아빠 튼튼해. 무슨 괜찮아요. 갈비뼈 3대나 부러지셨는데.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됐니? 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아버지 몸이 먼저죠. 아니야. 나는 괜찮은데. 회장님이 걱정돼서. 아버지는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35년 동안 모셨는데 이렇게 위기 때 옆에 없으니까 마음이 안 좋구나.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회장을 걱정하고 있었죠. 민준아. 네. 너 혹시 신성그룹 상황 알고 있니? 민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은요.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 아버지가 민준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묘하게 슬펐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뭔데요? 그 회사 일에 절대 관여하지 마. 알았지?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요? 그냥 아빠 말 좀 들어줘. 제발. 아버지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알고 계신 건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절박했으니까요. 그날 밤 민주는 병실을 나와 옥상으로 갔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남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들 속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을 거예요. 민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를 열었어요. 217억. 민준이 5년 동안 익명으로 벌어들인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2조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200억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돈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했죠. 민주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신성그룹 재무제표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밤이 깊어갔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민주는 답을 찾았어요. 이거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엔 복잡한 재무 구조 조정 플랜이 펼쳐져 있었어요. 계열사 세곡 분할, 우량 자산 패키징, 해외 투자은행 브릿지론 유치, 단기 유동성 확보, 12개월 내 구조 조정 완료, 성공 확률 67%, 낮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걸 어떻게 신성그룹에 전달하느냐였죠. 민주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익명 이메일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팬텀 스트래티지스트 프로토메일.com. 제목 신성그룹 유동성 위기 해결 방안. 본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감정 없이 오직 숫자와 전략만 담아서요. 다음 날 아침 신성그룹 본사 전략기획실장 이수연은 커피를 마시며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스팸 메일들 사이에 낯선 발신자의 메일이 하나 보였죠. 팬텀 스트래티지스트 프로토 메일.com. 뭐야 이거.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목을 보고 클릭했습니다. 메일이 열렸어요. 첫 문장부터 이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귀사의 유동성 위기는 2조 원 문제가 아닙니다. 계열사 간 교차 보증 구조가 핵심입니다. 다음 3단계로 해결 가능합니다. 이수연은 숨을 멈추고 메일을 읽어 내려갔어요. 1단계 계열사 3곳 중 2곳 분할 매각 준비. 2단계 우량자산 5천억 규모 패키징 후 JP모건 브릿지론 협상. 3단계 확보한 유동성으로 핵심 계열사 살리기. 세부 전략이 15페이지에 걸쳐 첨부돼 있었습니다. 재무 모델링, 리스크 분석,
협상 타임라인까지요. 이수연은 손이 떨렸어요. 이건 전문가야. 그것도 최고급. 매일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전략의 성공률은 67%입니다. 시간은 5일 남았습니다. 선택은 귀사의 몫입니다. 이수연은 즉시 프린트를 뽑아들고 회장실로 뛰어갔어요. 회장실. 신우진 회장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10살은 늙어 보였어요. 회장님, 이수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뭔가 이메일이 왔습니다. 익명인데 이거 진짜예요. 이수연이 서류를 회장 책상에 펼쳤어요. 회장은 안경을 쓰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3분. 회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거 누가 보낸 거야? 모릅니다. 추적해봤는데 완전히 익명이에요. 발신자는 팬텀 스트래티지스트라고만 했습니다. 유령 전략가.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내용은 완벽합니다. JP모건 담당자 이름까지 정확하고 우리 내부 재무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수준의 분석은 골드만삭스 출신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럼 골드만삭스에서 보낸 건가? 아니요. 그들은 수수료 30억을 요구했는데 이 메일은 완전 무료예요. 조건도 없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다시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우리를 살릴 수 있어. 네. 하지만 이수연이 망설였어요. 이 전략을 실행하려면 장남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계열사 분할을 장남분이 반대하시면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신재현 장남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얘기예요? 재현아, 이것 좀 봐. 회장이 서류를 건넸어요. 재현은 대충 훑어봤습니다. 뭐야, 이거. 계열사 분할?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아버지, 이건 우리 그룹을 해체하자는 소리예요. 누가 보낸 건지도 모르는 메일을 믿으라고요? 재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전 반대합니다. 차라리 제 방식대로 할래요. 정부에 구조조정 신청하면. 그럼 우린 끝이야.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정부 손 타는 순간 우린 경영권도 잃고 회사도 잃어. 그걸 모르나? 하지만 이것보단 낫죠. 익명의 메일을 믿는 것보다. 부자가 대립했어요. 이수연은 중간에서 난처했습니다. 결국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수연 실장. 네, 회장님. 이 전략 발신자를 찾아내. 누군지 알아야 믿을 수 있어.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수연은 서류를 들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팬텀 스트래티지스트. 대체 누구지? 그날 밤 민주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신성그룹 주가를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여전히 추락 중이었죠. 메일을 받았을 텐데 왜 반응이 없지? 민주는 초조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보낸 메일이라는 걸 밝힐 순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박기철 아저씨였습니다. 민준아, 아저씨, 뭘 보고 있니? 그냥요. 민주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하지만 박기철은 이미 봤습니다. 신성그룹 주가 보고 있었구나. 민준아, 혹시 내가. 박기철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익명으로 뭔가 보낸 거 아니니?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나도 금융권 30년 했어. 오늘 업계에서 소문 돌았어. 신성그룹의 천재적인 구조조정 플랜이 익명으로 도착했다고. 발신자가 팬텀 스트래티지스트라고. 박기철이 민준을 똑바로 봤어요. 그 별명, 내가 헤지펀드 업계에서 불리던 별명이잖아.
유령 트레이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니? 아버지는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 세계에 얽히는 걸 알아. 하지만 내 아버지를 구하려면 내가 나서야 해. 모순이지. 박기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아, 내 선택을 존중해.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 침묵도 죄가 될 수 있어. 내가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으면 그것도 선택의 결과야. 박기철이 일어났습니다. 내 아버지는 곧 퇴원해. 그 전에 결정해. 나서서 아버지를 지킬 건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따를 건지. 박기철이 떠났어요. 민주는 혼자 남아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봤던 그 별들이었죠. 민준아, 저 별 봐. 아빠는 항상 내가 저렇게 빛났으면 좋겠어. 아빠, 나도 별처럼 빛날 수 있을까? 그럼. 넌 특별한 아이니까.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지를 지키려면 제가 나서야 하는데 아버지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주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화면엔 신성그룹 주가 그래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D-4일. 시간이 없었어요. 민주는 결심한 듯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메일을 작성하는 중이었죠.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더 강하게. 익명으로라도. 끝까지 해보자. 민준의 눈빛이 변했어요. 평소에 조용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IQ 180 천재의 눈빛이었죠. 키보드 소리가 카페테리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틀 후 신성그룹 본사는 술렁이고 있었어요. 두 번째 메일이 도착한 겁니다. 이수연은 회의실에서 그 메일을 프로젝터에 띄웠어요. 회장과 핵심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을 실행하지 않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신뢰 문제라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3일 남았습니다. 증명이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JP모건 아시아 본부장 마이컬 첸이 귀사에 연락할 겁니다. 제가 사전 협상을 마쳤습니다. 브릿지론 8천억, 금리 4.5%, 12개월 상환. 이것이 제 능력의 증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D-3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이 사람은 우리보다 먼저 움직인 거야. 네. JP모건과 이미 협상을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이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회장님,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JP모건 본부장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마이컬 첸은 공개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죠. 재현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내부 스파이 아니에요? 우리 정보 빼돌린 거 아니고?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수연이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제가 추적해봤는데 이 발신자는 글로벌 헤지펀드 업계에서 전설처럼 불리는 팬텀, 스트래티지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년 전부터 익명으로 활동하며 수십 개 기업을 살렸어요. 단 한 번도 정체가 밝혀진 적 없습니다. 전설? 회장이 되물었어요. 네. 2020년 싱가포르 부동산 위기 때도 2022년 독일 자동차 회사 구조조정 때도 나타났습니다. 항상 익명으로, 무료로 완벽한 해법을 제시했죠. 업계에선 유령 같은 천재라고 부릅니다. 회장은 창밖을 봤어요. 왜 우릴 돕는 거지? 조건도 없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현이 비웃었어요. 말도 안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분명 뒷거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회장님, 내일 JP모건에서 정말 연락 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수연의 질문에 재현은 입을 다물었어요. 회장이 결정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리자. JP모건 연락 오면 그때 이 유령을 믿는 거야. 같은 시각 병원. 민주는 아버지 병실에서 노트북을 닫고 있었어요. 방금 두 번째 메일을 보낸 직후였죠. JP모건 마이컬 첸. 어제 통화했을 때 흔쾌히 응해줬어. 내 이름만 들어도 달려올 사람이니까. 민주는 3년 전 마이컬의 펀드를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익명으로요. 마이컬은 지금도 민준을 찾고 있었죠. 민준아. 아버지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직 누워 계셔야죠. 괜찮아. 이제 많이 나았어. 아버지가 민준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민준아, 너 요즘 뭐하니? 서점이요. 아버지 병간호하고요. 서점은 닫았잖아. 내가 입원한 이후로. 민준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그냥 잠깐 쉬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민준의 노트북을 받습니다. 그럼 그 노트북으론 뭐 하는데? 그냥 뉴스 보고 그래요. 거짓말이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민준을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죠. 민준아. 네. 아빠가 미안하구나. 왜요?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숨긴 것 같아서. 내가 얼마나 뛰어난 아이인지 알면서도 그걸 막은 것 같아서. 민주는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아빠는 알고 있었어. 내가 MIT 나온 것도, 내가 천재라는 것도, 너를 숨긴 건 아빠 욕심이었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5년 동안 재벌들 옆에서 일하면서 봤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돈 때문에 형제가 칼 들고 아버지가 아들 내쫓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거. 그런 세계에 내 아들을 넣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 하지만 이제 아빠도 모르겠구나. 너를 지키는 게 맞는 건지, 너를 풀어줘야 하는 건지. 아버지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아, 내가 만약 신성그룹을 돕고 싶다면.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빠는 말리지 않을게.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요? 절대 정체를 밝히지 마. 익명으로만 해. 내 이름이 알려지는 순간 넌 그들의 먹잇감이 돼. 알겠니? 민주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처음부터 내가 메일 보낸 거 알아. 아빠가 회사 상황을 내게 얘기했고 넌 그걸 모른 척할 수 없는 아이니까. 아버지가 슬프게 웃었어요. 넌 착한 아이야, 민준아. 너무 착해서 탈이지. 민주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 다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나서도?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아빠가 막을 순 없어. 다만 조심해. 저 세계는 생각보다 잔인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신성그룹 회장실.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65 싱가포르 국가번호.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굿모닝, 미스터 신. This is 마이클 첸, from JP모건 아시아. 회장은 이수연을 봤어요. 이수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아, 미스터 첸. I've been expecting your call. I understand you're facing liquidity challenges. I've received a proposal from a mutual friend, and I believe we can help. Shall we discuss the bridge loan details?
회장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진짜였어. 그 유령이 진짜였어. 이수연이 회장실을 나와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실제 인물이야. 그것도 엄청난 능력자. 이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요. 그날 저녁 민주는 병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신성그룹, JP모건과 긴급 브릿지론 협상 개시, 주가 15% 급등. 민주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첫 번째 단계 성공이었죠. 하지만 그때 누군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신성그룹 전략기획실장 이수연입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를 왜 찾으셨죠? 혹시 강태수 기사님 아드님 맞으시죠? 네. 저는 강태수님과 35년 함께 일한 회장님의 직원입니다. 문병 왔어요. 이수연이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어요. 그런데 혹시 실례지만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민주는 숨을 참았습니다. 지방대요. 그래요? 어느 대학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그러시죠? 민준의 목소리가 경계심으로 굳어졌어요. 이수연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팬텀 스트래티지스트가 보낸 메일이에요. 문체를 분석해 봤는데 이수연이 민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 사람 MIT 금융공학 출신이에요. 문장 구조, 용어 선택, 수식 표현법 모두 MIT 스타일이죠.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 사람은 강태수 기사님의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왜 신성그룹을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감정이 글 곳곳에 묻어 있어요. 이수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혹시 당신이 아닌가요? 침묵이 흘렀어요. 민주는 이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이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증거요? 이수연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30분 전에 팬텀 스트래티지스트한테 메일 보냈어요. 당신은 누구냐고. 그런데 답장이 왔죠. 이수연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제 정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들이 살아남느냐는 거죠. D-2일입니다. 그리고 이 메일이 보내진 시간이 이수연이 민준을 봤어요. 30분 전이에요. 당신이 이 카페에 들어온 직후죠. 제가 감시 카메라로 확인했어요. 민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그 유령이죠?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강태수 기사님 아들이 천재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소문이요? 네. 회장님이 가끔 말씀하셨어요. 태수 아들은 특별하다고. 하지만 태수님이 항상 그냥 평범하게 산다고 하셔서 우린 믿었죠. 이수연이 민준을 똑바로 봤어요. 왜 숨었어요? 당신 같은 천재라면 어느 회사든 모셔갈 텐데. 아버지가 원하셨어요. 저를 그 세계에서 멀리 두고 싶어 하셨죠. 알겠어요. 이수연이 일어났습니다. 안심하세요. 저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당신의 정체는 저만 알겠습니다. 왜요? 당신이 우릴 살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수연이 작게 웃었어요. 저도 아버지가 있어요. 당신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요. 이수연이 명함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민주는 그 명함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체가 들켰어. 하지만 이수연은 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동료가 될 수도 있었죠.
민주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세 번째 메일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D-2일.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D-1일. 신성그룹 본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JP모건과의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이사회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죠.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재현이 책상을 쳤어요. 익명의 누군가가 보낸 전략을 믿고 계열사를 분할한다고요? 이건 그룹 해체예요. 하지만 부회장님, JP모건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연이 반박했습니다. 그게 함정일 수도 있어요. 누가 우릴 망하게 하려고 꾸민 거라고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그는 겁이 나 있었습니다. 계열사가 분할되면 자신이 맡을 회사가 줄어들 테니까요. 재현아,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지금 회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생각하고 있어. 뭐라고요? 계열사가 3개에서 1개로 줄면 내 몫이 줄어들 테니까 반대하는 거잖아. 솔직해져라. 회장의 말에 재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버지, 전 그런 게 아니라. 그만해.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JP모건과 계약 체결한다. 반대하는 사람은 지금 나가라.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나가지 않았지만 재현의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재현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네, 저예요.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네, 오늘 밤에. 전화를 끊고 재현은 창밖을 봤어요. 얼굴엔 냉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미안하지만 이건 제 회사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유령한테 넘겨줄 순 없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병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민준아, 내일이면 퇴원이야. 네, 아버지. 집에 가면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고맙구나. 아버지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회사 일은 잘 되고 있니? 네. 내일이면 끝나요. 민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너무 순조로워. 뭔가 이상해.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수연이었어요. 여보세요? 민준 씨, 큰일 났어요. 이수연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부회장이. 당신 정체를 알아낸 것 같아요. 방금 회장님께 보고하겠다고 회의를 소집했어요. 민주는 얼어붙었어요. 어떻게요? 이수연 실장님만 알고 계셨잖아요. 저도 몰라요. 누가 샜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조사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오세요. 30분 후에 긴급 회의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숨을 참았어요. 옆에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버지, 제 정체가 들킬 것 같아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안 돼. 절대 가면 안 돼. 하지만 아버지. 민준아, 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내 정체가 알려지면 넌 끝이야. 이용당하고 짓밟히고 결국엔 버려져. 아버지가 민준의 팔을 붙잡았어요. 제발, 가지 마. 민준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35년 동안 재벌들 밑에서 일하며 상처받았던 아버지였죠. 아버지. 하지만 지금 안 가면 모든 게 무너져요. JP모건 계약도, 회사 살리는 것도. 그럼 무너지게 둬. 그게 내 인생보다 중요하니?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았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저 이미 선택했어요. 아버지를 지키기로요. 민준아, 괜찮아요. 저 영리해요. 잘 빠져나올 수 있어요. 민준은 아버지를 껴안고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신성그룹 본사 밤 10시. 민준이 도착했을 때 회장실 앞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이수연이 민준을 맞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회의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제 정체를 정말 알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회장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수연이 민준을 회의실 옆 대기실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먼저 상황 파악하고 올게요. 이수연이 들어가고 민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벽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재현의 목소리였어요. 그 팬텀 스트래티지스트의 정체를 알아냈어요.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군데?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강태수 기사 아들입니다. 강민준.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했어요. 강민준, MIT 금융공학 박사 출신, IQ 180, 스위스 계좌에 200억 보유. 헤지펀드 업계에서 팬텀 스트래티지스트로 불리는 전설의 트레이더입니다. 재현이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 증거예요. 그가 보낸 메일 IP 추적 결과 서울대 병원 카페에서 발신됐어요. 강태수 기사가 입원한 바로 그 병원이죠.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완전히 들킨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이, 재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건 운전기사 아들이 우리 회사를 장악하려는 음모예요. 아버지를 이용해서 내부 정보를 빼내고 우릴 조종하려는 거라고요. 닥쳐.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태수가 35년 동안 나를 위해 일했어. 그 아들이 우릴 음해할 리 없어. 하지만 아버지, 증거가. 증거? 그래, 강민준이 천재일 수도 있지. 그럼 뭐 어때? 그가 우릴 도와준 건 사실이잖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현아, 넌 지금 질투하는 거야. 운전기사 아들이 너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해서. 아버지,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재현이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너였구나. 재현이 민준을 노려봤어요. 운전기사 아들 주제에 감히 우리 회사에 손대? 내가 뭔데? 저는 그냥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돕고 싶었다고? 웃기지 마. 넌 분명 뭔가 노리고 있어. 회장 자리? 아니면 우리 주식? 말해봐. 뭘 원하는데? 아무것도요. 거짓말. 재현이 민준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넌 내 아버지처럼 평생 우릴 섬기는 게 운명이야. 감히 우리 위에 서려고 하지 마. 알았어?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회장이 나왔습니다. 재현, 당장 손 떼. 재현은 민준을 밀쳤어요. 민준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회장이 민준에게 다가왔어요. 자네가 강민준인가? 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가 우릴 도와준 건가? 네. 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우릴 도와준 거지? 조건도 없이. 민준은 회장을 똑바로 봤어요. 제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35년 동안 모신 회사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이수연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어요. 뭔데? JP모건에서 연락 왔어요. 계약 취소한대요. 뭐?
누군가 JP모건의 익명으로 제보했대요. 우리 내부에 배신자가 있고 구조조정 계획이 거짓이라고요. 마이컬 첸이 당황해서 계약을 보류했어요. 회장은 휘청거렸어요. 누가 그런 짓을. 모두의 시선이 재현에게 갔습니다. 재현은 당황한 듯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 재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JP모건 담당자라고 떠 있었어요. 회장이 그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내가 했구나. 아버지, 이건 넌 내 욕심 때문에 회사를 죽였어.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당장 짐 싸.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 재현이 무릎을 꿇었지만 회장은 돌아섰습니다. 회장은 민준을 봤어요. 강민준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정까지 6시간 남았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있긴 한데. 민준이 망설였어요. 제가 직접 마이컬 첸을 만나야 해요. 설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싱가포르까지 6시간 안에 어떻게? 화상회의로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민준의 눈빛이 변했어요. 평소에 조용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천재의 눈빛이었죠. 회장실을 빌려주세요. 그리고 모두 나가주세요. 저 혼자 할게요. 30분 후 민준은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 마이컬 첸이 나타났습니다. 굿 이브닝. 후, am I speaking with? 마이컬, it's me. 팬텀. 마이컬의 눈이 커졌어요. You? It's really you? Yes. I need your trust one more time. 민준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신성그룹에 대한 제보는 거짓입니다. 내부 권력 다툼의 산물이에요. 제 분석을 믿으세요. 이 회사는 살릴 수 있어요. 버 팬텀, this is too risky. 마이컬, 3년 전 당신 펀드가 무너질 때 제가 구했죠. 당신은 제게 빚이 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오케이. I trust you. But this is the last time. 고맙습니다.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민준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끝났다. 문이 열리고 회장과 이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계약 진행됩니다. 민준의 말에 회장이 주저앉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65세 재벌 총수가 32세 청년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일어났어요. 이제 저는 가보겠습니다. 잠깐. 회장이 민준을 붙잡았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나? 부회장 자리를 주겠네.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준이 회장실을 나가려는데 복도에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서 온 겁니다. 아버지, 민준아.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생했구나. 민준은 아버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지켜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와 그의 천재 아들. 35년 침묵 뒤에 숨겨진 사랑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신성그룹은 살아났어요. JP모건과의 계약이 성사됐고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됐죠. 주가는 회복됐고 회사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민주는 다시 서점으로 돌아왔어요. 셔터를 올리고 먼지 쌓인 책들을 정리하면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해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민준아, 밥 먹자. 네, 아버지. 좁은 원룸이었지만 두 사람에겐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운전 일을 쉬고 있었어요. 회장이 유급 휴가를 줬거든요. 아버지, 회사는 어떻대요? 잘 되고 있대. 내 덕분에. 아버지가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근데 민준아, 아빠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민준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뭔데요? 내가 왜 아빠가 너를 숨겼는지 궁금하지? 궁금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25년 전 내가 회장님 생일 파티에서 놀림받았던 날 기억하니? 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 전 그날 밤 생일 파티가 끝나고 강태수는 회장님을 모시고 저택을 떠나려 했어요. 7살 민주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때 저택 정원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회장님의 목소리였어요. 태수는 깜짝 놀라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원 구석에서 회장님이 누군가를 때리고 있었어요. 바로 장남 신재현이었죠. 당시 13살이었던 재현은 얼굴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내가 오늘 운전기사 아들 괴롭힌 거 다 봤어. 회장님이 재현을 발로 찼어요. 너 같은 쓰레기가 내 아들이라는 게 부끄럽다. 태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차 안에 민준이 있었어요. 다행히 민준은 잠들어 있었죠. 태수는 조용히 다가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태수를 보고 숨을 골랐습니다. 태수, 미안하네. 내 자식이 자네 아들한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회장이 재현을 다시 노려봤어요. 이 자식, 당장 저 아이한테 가서 사과해. 싫어요. 전 잘못 안 했어요. 재현이 소리쳤습니다. 그 애가 먼저 저를 무시했어요. 아버지는 맨날 강태수는 가족 같다고 하잖아요. 전 아버지 진짜 아들인데 왜 운전기사를 더 아끼세요? 재현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현아, 전 알아요. 아버지가 저를 실망스러워한다는 거, 제가 무능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 애보다는 위에 있고 싶었어요. 재현이 울먹였어요. 13살 소년의 울음이었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저 아이도 사랑받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회장이 재현을 끌어안았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부자가 정원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차로 돌아왔어요. 뒷좌석을 보니 민준이 깨어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밖을 보고 있었죠. 민준아, 다 봤니? 응. 민준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아빠, 저 사람들 무서워. 태수는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너는 절대 저렇게 안 될 거야. 그날 밤 태수는 결심했어요. 민준이를 저 세계에 넣으면 안 돼. 저렇게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서로 증오하며 사는 곳에. 아버지가 이야기를 마쳤어요. 그날부터 아빠는 결심했어.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절대 재벌 세계엔 넣지 않겠다고. 민주는 숨을 참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35년 동안 회장실 밖에서 더 많은 걸 봤어. 형제가 서로 죽이려 하고 아버지가 딸을 내쫓고 돈 때문에 사람이 자살하는 거.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신재현이 오늘처럼 무너진 것도 처음이 아니야. 쟤는 평생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쳤어.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지. 회장은 능력만 보지 사람은 안 봐.
아버지, 민준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민준이라서 사랑하는 거야. 아버지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숨긴 거야. 내 천재성을. 내가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민준은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절 부끄러워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버지가 민준을 껴안았어요. 넌 아빠 자랑이야.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다만, 아빠가 너무 많이 사랑해서 너를 지옥 같은 곳에 넣고 싶지 않았던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밖에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좁은 원룸을 붉게 물들였죠. 다음 날 민주는 서점에 손님을 맞았어요. 이수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예전보다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아버지랑 함께 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이수연이 책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민준 씨, 회장님이 다시 한번 제안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회사로 오시면 안 될까요? 부회장 자리는 아니더라도 고문이라도. 아니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 여기가 좋아요. 조용하고 평화롭고 아무도 절 귀찮게 하지 않는 이곳이요. 그래도 아깝잖아요. 당신 같은 천재가. 천재는 천재답게 살 필요 없어요. 민준이 웃었어요. 전 그냥 제 아버지 아들로 사는 게 좋아요. 이수연은 한참을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수연이 명함을 남기고 떠났어요. 민준은 그 명함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뉴스에서 신성그룹 소식이 나왔습니다. 신성그룹 구조조정 성공적 마무리. 주가 40% 상승. 아버지가 웃었어요. 내 덕분이야. 아니요. 저는 그냥 아버지를 지켰을 뿐이에요. 민준도 웃었습니다. 민준아. 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민준은 창밖을 봤어요. 동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점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랑 함께 살 거고요. 그뿐이니? 가끔 필요하면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겠죠. 익명으로요. 민준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유령은 계속 유령으로 남는 게 맞잖아요. 아버지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저도요, 아버지.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서점 간판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죠. 책방 민준. 그 낡은 간판 아래 IQ 180 천재는 오늘도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특별한 선택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선택을 지켜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주는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신재현이었어요.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전 그날 밤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어서 오세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재현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깔끔했던 정장 대신 평범한 청바지와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빛도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책 좀 사러 왔어요. 재현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어떤 책 찾으세요? 아무거나요. 그냥 읽을 게 필요해서. 재현이 서점 안을 둘러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주는 책장으로 가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거 어때요? 다시 시작하는 용기라는 책이에요. 재현은 그 제목을 보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적절하네요. 계산대로 오세요. 재현이 계산대 앞에 섰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준 씨. 네. 미안합니다. 재현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제가 너무 심했어요. 당신이 돕고 있었는데 전 질투 때문에.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전 평생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은 적이 없었죠.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타났을 때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운전기사 아들이 저보다 뛰어나다는 게 받아들일 수 없었죠. 알아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전 당신을 이해해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게 얼마나 간절한지 알아요. 재현이 민준을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저는 방법이 달랐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전 아버지가 저를 숨긴 이유를 몰랐을 때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요.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사랑이 뭔지. 재현의 고백이었습니다. 배울 수 있어요. 민준이 책을 포장하며 말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도? 네. 민준이 포장된 책을 건넸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돈 안 받을게요. 왜요? 그냥요. 새 출발하시라고요. 재현은 책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강민준 씨,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전 용서한다고 말한 적 없는데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현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용서는 하는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가까워지는 건 아니에요. 전 제 선을 지킬 거예요. 당신도 당신 길을 가시고요. 알겠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숙이고 서점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가벼웠어요. 미워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서 아버지와 저녁을 먹는 민준에게 아버지가 물었어요. 오늘 신재현이 왔었다며? 어떻게 하셨어요? 회장님이 전화하셨어. 재현이 요즘 많이 변했대. 회사는 그만두고 작은 사업 준비 중이래. 응.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했대. 울면서 아버지가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나 봐. 바닥까지 가봐야 비로소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지. 아버지는 재현 씨를 용서하세요? 글쎄, 아버지가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는 하지. 하지만 다시 믿진 않아. 그게 어른의 용서 아닐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지혜였어요. 민준아. 네. 넌 오늘 잘했어. 재현한테 선을 그은 건 말이야. 제가 냉정한 건 아닐까요? 아니야. 그게 성숙한 거야. 아버지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용서는 관계를 복원하는 게 아니야.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거지. 넌 오늘 자유로워진 거야. 민주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며칠 후 신성그룹 회장 신우진이 서점에 찾아왔습니다. 운전기사 없이 혼자 왔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민준이 인사했습니다. 강민준 씨,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하네. 우리 회사로. 죄송합니다. 민준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전 여기가 좋아요. 자네 아버지가 그랬지. 민준이는 절대 안 올 거라고.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사실 오늘 온 건 다른 이유도 있네. 회장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태수 퇴직금이야. 35년치. 5억이야. 아버지가 받으셔야죠. 그래. 근데 태수가 안 받아. 자기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35년 동안 나는 태수를 직원으로만 봤어. 가족이라고 말하면서도 진짜로는 그렇게 대하지 않았지. 자네 일로 깨달았네. 태수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네를 키웠는지. 그리고 나는 내 아들들에게 그런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우고 싶네. 태수처럼 자네처럼. 회장님은 좋은 분이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죠. 재현 씨도 그걸 알 거예요. 그럴까?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회장은 민준을 한참 바라봤어요. 자네는 참 특별한 사람이야. 200억이 있으면서도 40만 원짜리 원룸에 살고 천재면서도 서점 주인으로 살고 특별한 게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민준이 웃었어요. 전 이게 좋아요. 조용하고 평화롭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삶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알겠네. 하지만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하게. 태수는 내 평생 은인이고 자네도 마찬가지야. 회장이 떠나고 민주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보니 해질녘이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 민주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강남 빌딩들이 반짝이고 저 멀리 신성그룹 본사도 보였죠. 민준아, 후회 안 하니? 뭐요? 저 세계에 안 들어간 거. 부회장 자리 거절한 거.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전 여기가 좋아요. 아버지랑 함께 있는 이곳이요. 고맙구나. 아버지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35년 동안 아빠가 널 숨긴 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아버지. 민준이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가 저를 숨긴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저도 알아요. 아버지 아들이니까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아버지, 응? 우리 내일 뭐 먹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삼겹살? 좋아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어떤 재벌의 대화보다 행복했습니다. 한 달 후, 책방 민주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루에 서너 명 손님이 오고 민주는 그들에게 조용히 책을 권했죠. 가끔 이수연이 들러서 근황을 전했어요. 신성그룹은 잘 되고 있고 재현은 작은 출판사를 차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운전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하루 6시간만 일했습니다. 회장이 배려해 준 거였죠. 그리고 민주는 가끔 밤에 노트북을 열었어요. 익명 메일 계정으로 세계 곳곳에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도왔습니다. 여전히 팬텀 스트래티지스트로요. 하지만 낮에는 평범한 서점 주인이었어요. 그게 민준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천재로 살지 않고 사람으로 사는 삶. 아버지의 아들로, 누군가의 친구로, 조용한 서점 주인으로 사는 삶. 그리고 그 삶이 가장 특별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아버지와 민주는 작은 식당에서 냉면을 먹고 있었어요. 민준아, 너 요즘 행복하니? 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다. 아버지가 웃었어요. 아빠는 그것만 바랐어. 내가 행복하기를.
저도요, 아버지. 아버지도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아빠는 행복해. 내가 있으니까. 두 사람은 냉면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35년 침묵 뒤에 숨겨진 가장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아버지와 천재 아들. 세상은 그들을 침묵의 천재라고 불렀지만 정작 천재였던 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마치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처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곁에 있어주세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지 댓글로 들려주시면 읽고 함께 마음 나눌게요.